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첫날부터 우크라이나가 약자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막대한 병력 우위에 맞설 수 없고 크렘린의 거의 무한한 전차, 장갑차, 기타 장비의 비축량과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맞설 수 있고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키이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전쟁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략가들과 전술 지휘관들은 종종 고집스럽고 비효율적인 적들을 능가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인 미끼와 소모 전략은 광범위한 전선 곳곳에서 매일같이 사용되어 러시아 돌격대에게 죽음의 함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침공 상황에서는 침략자, 즉 침공구나 방어자, 즉 침공당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방어자는 종종 자신의 영토 경계에 요새화된 거점을 설치하고 침략자는 이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유명한 전선이 형성됩니다. 한쪽은 참호를 파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땅을 지키며 방어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를 폭격하고 공격하여 방어선을 뚫고 조금씩 영토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쪽이 방어선을 더 잘 지키거나 돌파하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이것이 수세대에 걸쳐 전쟁이 진행되어 온 방식이며 전선의 이동과 영토의 획득 및 상실이 전쟁의 진행 상황과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지를 명확하고 유용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술가들은 이런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이 자신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임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더 크고 강한 군대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고전적인 전술대로 모든 땅을 끝까지 지키려고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러시아의 징역을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결과는 항상 같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병력 수와 무자비한 힘의 전술로 러시아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소모시키고 돌파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심지어 키이우와 다른 지역까지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겐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단순히 병사들을 헛되이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고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부대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토를 내주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그 지역을 공격해 러시아군으로부터 되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미끼와 출혈 전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냉혹하고 효율적입니다. 1단계는 우크라이나가 함정을 만들고 미끼를 놓는 단계로 이 과정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돌격분대, 보통 35명에서 50명 정도의 하차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를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싸운다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현지 지형과 지물을 잘 아는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함정을 설치하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뢰, 장애물, 철조망, 구덩이, 콘크리트 등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적을 사실상 그 위치로 유도합니다. 이런 장애물에 직면하면 러시아 분대들은 몇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우회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흩어져서 부대의 결속력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물을 통과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길을 따라 적의 위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며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노림수입니다.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런 전쟁에서는 대규모 병력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곳에 너무 많은 병력을 집중시키는 실수를 하면 러시아는 포격으로 그들을 노리고 제거할 것입니다. 같은 논리가 차량이나 다른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차량이나 장비가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적 드론이 그 밀집된 집단을 쉽게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함정 위치를 대규모 병력이 지키는 대신 각 지점에 비교적 소규모 분대만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방어하거나 끝까지 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역할은 단순합니다. 러시아 돌격 분대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그쪽을 향해 몇 발 사격을 갑니다. 그러면 적군은 더욱 자극을 받아 그 특정 위치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적군의 밀집도를 파악한 뒤 미리 계획된 대로 자신들의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더 안전한 위치로 후퇴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적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자만심에 그 위치로 들어와 점령을 시도하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내내 비슷한 전술을 반복해왔고 거의 배우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실질적인 성과나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만든 똑같이 고집스럽고 비효율적인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돌격대가 적군이 막 방어하던 지역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위를 넓히기 위해 땅을 점령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선에는 감시 드론이 완전히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항상 하늘에 눈을 두고 전장을 살피며 주변을 스캔하고 지상에 있는 병사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수집해 전달합니다. 그 드론들은 러시아군이 진입할 때 지켜보고 기다리며 운용팀은 공격 부대의 규모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및 추가 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현지 부대에 계속 알립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방역입니다. 러시아군이 진입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며 축에 열중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 기회를 포착해 함정을 발동하고 방역에 나섭니다.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돌격대의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가진 모든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에는 박격포와 야포도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군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타격을 가합니다. 공격 드론과 배회 탄약도 남은 적이나 돌격대가 탈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전해 보였던 그들의 위치가 순식간에 지도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포병, 드론 부대 등 공격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 배치해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대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불과 몇 분 전까지 바로 그 위치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지형, 지리, 그리고 환경 조건까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그들은 해당 위치를 최적의 효율로 매우 수월하게 폭격할 수 있어 그곳에 남은 누구도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퇴각을 시도할 시간과 여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제2의 살상지대까지 설치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주변 지역에 설치한 지뢰와 기타 장애물 덕분에 그들은 러시아군이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 경로까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함정과 포병팀, 그리고 주변에 대기 중인 배회 탄약까지 배치해 후퇴하는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보급이나 증원로까지 계속해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돌격조가 지원을 요청할 시간이 있더라도 그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추가 트럭이나 병력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제거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늘에 있는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 팀들은 항상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부대가 소탕된 후 우크라이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영토 탈환으로 미끼와 소모 전략을 마무리합니다. 위협이 제거되면 방금 전 함정 위치에서 후퇴했던 같은 부대가 다시 그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감시를 재개하고 다음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왜 이렇게 잘 통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분석해 안내드립니다. 다시 함정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 면에서 양측의 전술적 사고방식에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병력을 계속해서 더 많은 병사들로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 덕분에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지금까지 전쟁 내내 매우 비효율적인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에 걸쳐 병사들을 고기 분쇄기 속으로 밀어넣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도 결국에는 무력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의 죽음이나 부상에 대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영토 확장뿐이며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의 영토 몇 제곱미터를 얻기 위해 분대를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전선 곳곳에서 매일 소규모 돌격조가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작전을 펼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현명한 전술적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중점을 둡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군대가 훨씬 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병사들의 목숨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휘관들 역시 자신들의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그들은 전선의 손실이나 이득, 보잘것없는 작은 땅에 집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손실을 극대화하는데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유인과 소모 같은 전술이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전략의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돌격대에 대한 방역을 시작할 때 그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적의 진지를 돌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포탄, 드론 공격, 그리고 배회 탄약과 같은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병사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팀이 후퇴할 때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흩어져서 주변 지형의 다양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후속 공격을 하더라도 더 많은 포탄과 탄약, 자원을 낭비하면서 우크라이나 팀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또한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지 지형을 이용해 병사들을 가장 전략적이고 방어적인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곳은 측면 공격이나 제거당할 위험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들은 또한 지속적인 드론 감시를 통해 전장을 정찰하고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계획되어 타이밍도 맞춰져 있습니다. 냉정한 데이터에 기반해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체 유인 및 소모 전략은 판을 뒤집고 러시아의 병력 우위를 상쇄하며 불필요한 희생 없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계획은 아니며 분명히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함정을 발동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러시아는 자국의 드론 부대와 포병 부대를 주요 위치로 이동시켜 공격팀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감시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하늘에서의 눈이 가려지면 공격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완벽한 실행과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체하거나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전술적 후퇴에서 방역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모든 부분이 신속하고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팀들이 제때 자리를 잡고 적절한 시기에 방역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군이 드론 부대를 배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함정 위치와 주변 살상 구역을 계속 통제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그곳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최종 결과는 지금까지 전쟁 내내 우리가 반복해서 봐온 모습입니다. 때때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이 중요한 지역을 장악했거나 적진 깊숙이 추가 공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를 축하하며 민족주의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은 완전한 승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아첨꾼 지휘관들로부터 주요 지역에서의 중요한 성과에 대한 편향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시간 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진지를 되찾고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았던 영토를 다시 탈환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일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수미, 하르키우 등 여러 곳에서 이미 목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스크바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키이우가 신속하게 원상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이런 교전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과 자원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령한 땅 대부분이 곧바로 다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엄청난 수의 병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돌격대가 격퇴될 때마다 수십 명의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이러한 손실을 보충할 충분한 신병을 찾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울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원했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곳에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집 담당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내걸어도 점점 더 지원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교전은 분명히 러시아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공격 분대가 빠른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가 몇 시간 후에 패배하고 전멸할 때마다 이러한 공격이 자살 임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됩니다.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들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명령을 따를 가능성이 크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병사들이 명령을 불복종하거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전투 지역에서 도망치거나 위험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백기를 드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가 실제로 전선에서 아주 작은 이득조차 얻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실제로 전쟁 기계를 몰아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진격하는데 필요한 대규모의 광범위한 이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함정과 로프 앤 도프 전술을 통해 러시아가 성공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새로운 군사 전술로 전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옛 교리가 더는 통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드론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전방 부대는 더 기동적이고 더 전술적으로 움직이며 상대를 더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다시 땅을 되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진지를 포기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겁하게 후퇴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하고 경제적인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별 의미 없는 진흙 땅을 몇 시간 동안 내주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땅을 지키다가 모두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영토를 확보하거나 우크라이나가 거점을 잃었다는 소식이 있어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 영리한 전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키우가 포크로우스크에서 전술적 후퇴를 하기 전의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해서 푸틴이 자국민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세운 끔찍한 계획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인사이트와 속보,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군사 분석을 위해 The Military Show도 꼭 구독해주세요.